자리를 사실은 좀 여기 옆에 좀 넓은 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티오가 딱 30분이세요. 그래서 사실 좀 오늘 조금 오버가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좀 인원분 체크가 확실하게 안 돼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예약을 좀 늦게 했더니 큰 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혹시라도 한 35분 정도 이상 되시면은 여기는 좀 비좁고 여기 옆에 바로 옆에가 일강인실이 한 60명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여기 자료 다 받으셨죠? 네. 가져가셨죠? 네. 일단 이거 오늘 스터디 하기 전에 지난번처럼 오늘도 이제 제가 주중에 뭐 전화 받은 거라든가 상담해드렸던 것 중에서 이게 조금 이 주자랑은 상관없지만은 알아두시면 좀 될 만한 것들 제가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따로 여기 교재는 없어요. 여기 세 개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일단 먼저 저한테 전화 상담이 왔던 게 이제 처음 중개업을 하시면서 이제 물건 작업들을 하시잖아요. 뭐 주택을 가시던 아니면 원룸을 가시던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시던 상가를 가시던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받아 오실 거예요. 임대인이 뭐 방이나 사무실이나 상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물건을 받아 오는데 그냥 받아 오시면 안 되세요.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내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수수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수수료를 누가 주는지랑 수수료가 얼마 나오는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수료가 적으니까 큰 문제될 게 없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금액대가 6억 이상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상가, 사무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근생 건물들 그런 것들이 수수료가 거의 다 0.9%가 법정 한도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0.9% 이내는 협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계약금 넣고 계약 다 해놓고 나서 말하기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잠금 때 가서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주인이 나 부동산 없단데 나 돈 못 주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거 이상 줘본 적이 없어.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00인데 주인이 50만 원 얘기하고 이거 이상 줘본 적 없는데 맘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제 중개 수수료 관한 청구 소송 들어가시면 되는데 소송을 들어가시면은 거의 10중 8구는 중개사가 이겨요. 이기는 100%는 안 나오지만은 거의 한 89%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 몇 푼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몇 달 동안 그 소송에 시간을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땅이라든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수수료가 몇천 단위로 올라가는 거는 소송을 하겠죠. 근데 지금 금액대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애매한 경우도 생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한 거는 처음에 물건 조사를 나가시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뭐 얻어 오시거나 세입자한테 얻어 오든 간에 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어보는 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먼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사장님 이번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뭐 이번 진행하게 되면 수수료는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안 물어봄으로써 나중에 피해가 오면 중개사만 곤란해지시니까 이런 경우들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 몇 번 얘기 드린 거긴 한데 일단은 아마 이런 게 전화가 계속 와도 제가 또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 가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한 번 들으시면 아세요. 이렇구나. 근데 지금 실무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중요해도. 그러니까 이거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 작업을 해가지고 물건을 얻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꼭 물어봐야 될 건 수수료. 얼마를 줄 건지 그거를 꼭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 드릴 게 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랑 이제 이건 상담이 온 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이 온 건 아닌데 지금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뭐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엄청 걸렸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거기 지난주에 지지난번에 한번 얘기할 때도 이거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이게 왜 걸릴까요? 그렇지? 왜냐면은 부동산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다 합의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자고. 예. 근데 결론에 이게 걸리는 이유는 시골의가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해가지고 그래서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명이서 3자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걸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알 방법이 없잖아요. 국세청에서 솔직한 얘기로. 네. 근데 이게 걸리는 이유는 제일 많은 케이스가 딱 한 가지예요. 중개업자가 아니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2층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매도인이고 여기 이제 앞에 보신 분이 이제 매수인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5억에 팔았어요. 네. 5억에 팔아가지고 이제 뭐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지나고 났더니 갑자기 집값이 7억, 8억 확 올라왔어요. 나는 몰랐던 거죠, 그거는. 호재를. 근데 이분은 이제 알고 사신 거고.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하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업계약서가 되겠죠. 제가 다른 계약서가 아니고 했으니까 좀 챙겨달라 얘기를 하겠죠.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세요? 끝난 건데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자진신고를 하죠. 그럼 저는 감경을 좀 받고 부동산 업자랑 이제 이 매수인은 때려맞는 거죠. 그리고 비관이 될 것도 혜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유혹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매도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 뭐 수수료 더 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불법인 거 맞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중개업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그리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가족은 아니긴 하지만 오랫동안 거래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하고는 가능한데 이게 걸리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중개업을 얼마 안 했거나 아니면 중개업을 하긴 했는데 이 몇 푼 더 벌겠다고 돈의 유혹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어차피 각서 써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실무를 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수료가 크면 뭐돈 1, 2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이런 거는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처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걸리면은.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전매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후부터는 그 전매에 대한 유혹이 많을 거거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잘못 걸리시면 취득가액의 5%까지 가지님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많이 내신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4천, 5천 내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거 하려고 하다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섣불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혹에 들어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걸 알고 할지 안 할지 일단 안 하는 게 원칙이시고요. 하더라도 내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간단한 건데 제가 지지난주에 등기상 정보증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거기 지난번에 스터디가 내용을 조금 난해했죠. 등기 설명드리는 게 조금 케이스들.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제가 케이스들을 지지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등기 지지난주 설명드린 거를 다 이해하시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권리 분석을 할 줄 알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셔야 될 거예요. 계속 보시고. 근데 그거를 제가 종이를 많이 드려가지고 꼭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양쪽 현재 유효사항으로 끊을 때랑 말소사항 포함해서 그 뽑아드린 이유는 제가 무조건 손님 오시면은 등기를 끊을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끊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끊었는데 등기가 20장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융자도 깨끗해. 근데 손님이 오면은 20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엑스트라 빨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더 힘들어져.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유효사항으로 끊어야겠죠. 근데 말소사항 포함으로 끊어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지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실무에 나가시면은 그거를 내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현재 유효상으로 항상 끊는 게 아니고 말소상을 끊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선택을 해서 어차피 손님도 좋고 저도 편하고 선택을 해서 뽑을 수 있게끔 그걸 기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리 분석은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일단 그것만 지금 알고 계셔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실무에 가시는 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지난번에 그 할 때 그 하나의 사례를 꼭 두 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거니까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거기서 하나 빠뜨렸던 게 제가 가처분하고 가등기 걸린 거를 일단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게 하나 빠졌던 게 흔치는 않은 일이긴 한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집에 가처분이 걸렸는데 이제 매매권인데 매매권은 좀 그렇고 이제 임대를 할 건데 이제 매도인이 하나 서류를 갖고 와요. 법원한테 결정 났다 이거. 가처분인데 내가 지금 주인인데 내가 이겼다. 서류를 갖고 와요. 상장 판결문을. 그러면 그걸 중개를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이 와야 돼요.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는 안 돼요. 우리나라 3심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왔는데 1심에서는 매도인이 이겼어요. 현재 주인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들이밀면은 이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중개했다가 중개사고가 생겨요. 그러면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대법원에서 나온 건지.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고서 이게 등기사 정리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판결문을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는 그거를 중개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한 2번 딱 있었거든요. 2번 딱 있었는데 그게 다 공동중개였는데 그 상대방 부동산에서 다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이 아닌데. 그냥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났으니까 그냥 이겼으니까 하자고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이게 돈이 큰 거는 솔직히 이런 건수가 안 생기는데 월세 뭐 1000에 50 이런 거는 그냥 하자고 생각들 하세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1000에 50짜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로 재판이 뒤집혀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소송 걸겠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1000에 50짜리 해가지고 옛날 수수료 0.9% 받는다고 쳐도 45만 원 받으려고 그 가택에다 벌금에다가 영업정지 먹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아마 그냥 제가 볼 때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부들은 하셨으니까 중개사 공부를 그냥 거기 상식에 맞춰서 한번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거 이제 하나 참고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까지가 제가 이제 지난주 2주 동안 설명을 조금 전화 상담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책으로 이제 자료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자료가 지금 지지난번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지금. 지지난번도 많이 줄인 거고 이번 것도 많이 줄인 거긴 한데 사실은 이제 계약서랑 이제 쭉 보시면 확인 설명서 이거를 제가 다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쓴 건 아닌데 기타 뭐 다른 학원들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거기서 설명을 해줬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겹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 실무에서 꼭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게 왜 필요한지랑 이거는 중요한지 안 한지랑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쓸만한 내용들은 다 지금 압축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제 사례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뭔가 지금 여기서 팩트인지 중요한 건지 그거는 제가 찝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를 이제 스터디하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는 이게 뭐 어디 가서 듣던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국어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이 좀 특이해서 그냥 국어인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거 차이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항상 사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례들을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이게 별것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이게 안 되지?
네, 그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계약서랑 확인서 설명서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서는 솔직히 뭐 금액을 제가 중개사 하시면서 금액을 틀릴 리는 없을 거고요, 사실은. 네. 뭐 잔금 날짜가 틀릴 일 없을 거고, 뭐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실수를 할지 몰라도 그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사실은. 네, 실수 인정하고 다 이해하니까 고치면 되니까. 네. 근데 계약서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약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는 양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아실 거고요. 계약서는 특약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특약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토시 하나 빼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적으세요. 길게라도. 네. 이거를 꼭 이제 내 판단하에 조금 글을 조금 고급스럽게, 네. 이 고급스럽게 좀 줄여볼까? 네. 그렇게 하시는 좋은 말로 말을 표현을 해볼까?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그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쓰는 것처럼 있는 내용 그대로 토시 빼지 않고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특약은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가 걸릴 일이 제가 0.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꼭 거기서 말 한마디 때문에 걸려요, 특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틀릴 게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특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건축물대장이나 아니면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나 이런 거 끊어가지고 찾아서 쓰기만 하시면 돼요. 네, 중개사물 확인서 같은 경우는. 근데 확인서에서 딱 걸리는 거는 중개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현장 자수하는 부분에 시설물 체크하는 거. 네, 그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표시 안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작은 거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대충 써요, 그냥. 뭐 월세 하나 하는데, 뭐 전세 하나 하는데, 뭐 창문 방향이 어떠면 어떻고, 뭐 경비실 관리가 위탁 관리는 어떻고, 주차 관리는 어떻고, 주차장에 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그냥 대충 적는단 말이에요. 손님한테 대충 설명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임차인이 계약한 사람이 그냥 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약하기 싫어진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져요. 그럼 계약금 못 주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계약금 못 주잖아요. 계약했는데. 네. 그럼 임차인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 설명서를 얘기를 해요. 이거 빠졌다고. 요거 체크 잘못했다고. 그럼 확인 설명서 아시겠지만은 꼬투리를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잡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확인 설명서를 내가 뭐 빠뜨리고 이런 부분에서가 큰 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작은 건에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빈칸 없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빈칸 없이. 네. 그리고 빈칸 없이 쓰고 쓸 내용이 없으면은 비워놓지 마시고 해당 없음, 그런 멘트라든가 뭐 없음, 상동 이런 식으로 항상 칸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포커스를 조금 잘못 맞추고 계신 게, 거기 중간에 보면은 뭐 토지 이용 뭐 제한이라든가 뭐 그거 쭉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조세라든가. 네.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하는데 그걸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한 5%밖에 5%도 안 돼요. 그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거 잘못되잖아요. 구청에 전화가 와요. 네, 실거래 신고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중요한 경우는 제가 왜 100%가 아니고 5%를 남겨놨냐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토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건물, 네, 아니면은 뭐 다가구 주택, 이거를 통으로 거래를 할 때, 그럴 때는 중요해요. 거리가. 그럴 때는 직접 지적도랑 다 끊어가지고 거리랑 축적을 다 재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매매를 해놓고 와서 얘가 허가가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무슨 지역인, 용도 지역이나 우도구역이라든가 그런 거 체크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집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일반 개인 소유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당장 뭐 토지나 건물이나 통매매를 취급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장은.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너무 깊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해서 제가 딱 그 전까지만 얘기를 잘랐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일단 먼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제가 일단은 계약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약서부터 뒤에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여기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필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필이 실무를 하시면은 상당히 많아요, 은근히. 대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됐는데 자동 연장을 하셔야 돼요. 자동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 이제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계약서를. 재계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스터디 때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죠?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셨나 벌써. 재계약서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건지 기억하시죠?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럴 때 대피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중간에 빨간 글씨 있죠. 중개업자의 서명의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그리고 사문서 유전의 변종 쉽게 얘기해서 그게 현재는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라고 밑에 돼 있긴 한데 대필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확신이 될 경우에만 계약서를 대필해 줘야 할 것이며 지금 밑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의 요청으로 대필만 한 계약서로서 대필자에게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이런 특약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대필해 줄 때. 그러니까 대필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왜 소송에 이제 사무소 유조나 이제 서명의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냐면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갱신해 주는 거잖아요. 중개업자를 안 넣으셔야 돼요. 계약서에. 중개업자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왜 넣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좀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를 넣었으면은 수수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법적 수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재계약 같은 경우 대부분. 물론 이제 조금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 받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중개업자를 빼고 계약서 한 장을 제가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어차피 이제 기소 등록하시면 이런 계약서 다 줄 거예요,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준비했다가 이게 그냥 한 장 끊어가지고 여기다 종례 다 써주세요, 그냥. 금액이랑 기간. 나머지 쓰지 마시고. 부동산도 쓰지 마시고 임대인하고 임차인만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개인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쌍방협의. 아니면 특약에다가 쌍방협의. 그렇게 써주시면 걸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중개업자 넣고 돈 몇 푼 더 받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이제 컴퓨터를 꼽다 보니까 중개업소가 찍혀 나왔는데 그걸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약서를 딱 줘버린 경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책임을 피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따지고 보면은 돈도 안 되는 건데 이거 해줘가지고 내가 여기 힘쓸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요 내용 적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시고요. 일단 대피를 해주실 경우 재계약서 갱신하실 때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거 하실 때 중개업자를 넣지 마시고 그리고 쌍방협의라든가 그 멘트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냥 해결하시라는 거. 그리고 뭐 확인 설명서도 끊어주시면 안 돼요. 확인 설명서를 끊어줬다는 얘기는 중개업자가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쌍방협의라고 쓰셔도.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는 일반 간의 거래에서는 안 쓰거든요. 전문적인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인 설명서를 만약에 쌍방협의랑 똑같이 써줬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면은 확인 설명 썼으면은 이거는 중개업자 개입한 거야 이거는. 100%는 안 나오지만 책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 계약서만 써서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거래 직거래를 하게 되면 확인 설명서를 안 쓰거든요 거의 다. 개인 간에 하게 되면은. 그거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뭐 혹시나 해서 제가 쉬운 내용인데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냥 뭐냐면은 이거 글 다 읽으면 아마 좀 지금 복잡하실 거고 제가 쉽게 사례를 예를 들면은 이제 전세가끼 매매를 한 거예요. 월세가끼든 간 임대가 껴있는 매매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입주를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월세 낀 걸 산 거죠. 임대 낀 거를. 그럴 경우 현 임차인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럴 경우 재계약서를 쓰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중개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나와 있긴 한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보통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계약서를 세입자를 불러서 주인 바뀐 주인이랑 쓰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그대로 승계가 된다고 얘기해주고 현 세입자한테는 통보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입자한테 통보가 제일 중요해요. 매매가 됐는데 세입자한테 통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어차피 세입자 안 당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세입자 통보는 세입자가 그러면 저 나갈게요. 그럼 나갈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중개를 매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세입자가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알게 됐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그럴 거예요. 나간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건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낼까요? 새로운 매수인이 낼까요? 선 세입자가 낼까요? 서로 안 내리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약에 매매를 계약하고 나서 세입자한테 얘기해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가시라고. 그러고 새로운 세를 맞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임대를. 임대를 맞출 경우 그 임차에 대한 그 임대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주나요? 새로운 매도인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조 통보를 안 해가지고 세입자가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수수료를 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주인한테 청구는 해야 되는데 새로운 주인 줄이 만무할 거고 당연히. 네 잘못 아니냐 중개 잘못. 그러면 결국은 수수료 없이 중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케이스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 잘 안 되시죠? 좀 헷갈리죠? 이해되셨어요? 설명 안 돼도 될까요? 그러면? 하세요. 이해가 지금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껴있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껴있는데 지금 잔금을 하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서 2018년 오늘이 3월 25일 근데 세입자 만기는 2018년 10월 30일 그래서 요 세가 껴있는 매매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세가 껴있는 매매를 한 거잖아요. 매수인이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요 날짜에 잔금을 하는데 잔금을 하기 전에 이 임차인한테 이거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통보를 만약 해서 임차인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럼 나 나가겠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채우겠죠. 여기다가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쵸? 그러면은 요 새로 임차에 맞추면은 중개 수수료는 주인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를 누가 주시겠어요?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세입자 통보를 안 했어요. 세입자한테 통보를 안 했는데 이 세입자가 2018년 4월 30날 알았어요. 이거를 주인이 바뀐 거를. 그럼 주인이 그럼 나 나가겠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중개사에서 말할 거는 그러면 네 만기가 10월 30일인데 4월 30일날 나가면은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까 수수료는 네가 내라. 주인이 안 낸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 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매수인이 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 임차인 들어오고 조건 좋으니까 여기 매수인 보고 내라. 그렇게 됐고 얘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 매수인하고 현 임차인이 주변의 부동산이라든가 인터넷을 한 번만 뒤져보시면은 이거를 자기한테 구두상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중개업자한테. 그러면 중개업자에서는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를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건 수수료를 둘 다 안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맞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현실에서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은 되게 복잡하죠. 지금 중개업자도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얘도 문제가 있고 얘도 문제가 있고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중개업자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중개업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사실 따져보면은 가장 큰 잘못은 누가 했냐면 중개업자가 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본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매매 계약이나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시면은 꼭 잠금하기 전에는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홍보를. 대표님, 네. 그럼 잠금하기 전 네. 얼마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계약할 때, 매매 계약하실 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매매 계약하는 날, 매매 계약하는 날 세입자 전화해서 오늘 여기 새로운 주인분이랑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뭐 잠금은 언제고 뭐 금액까지 얘기해줄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나 나가겠다 세입자가 네. 그랬을 경우에 네. 그 수수료는 그 새로운 매수인. 매수인이 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사람은 집도 매매를 했고 두 가지가 걸리면 둘 중에 하나만 내잖아요. 그런 결국 경우가 못 있죠. 받는 거잖아. 아니요, 그것도 네, 말하기에 따라 말하기- 틀리긴 해요. 두 개 다 받을 수 그럼요.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아니,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보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긴 한데 뭐 매매하고 뭐 전세하고 이게 같이 될 경우에는 둘 중에 그거는 하나만 받는다라고. 하나 맞는 경우는 같은 사람이랑 매매도 하고 임대도 했을 경우. 그래,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세 명이 껴 있잖아요. 이거는 케이스가 틀릴 때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사실은 매매할 때 제일 잘하는 중개사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제일 좋고,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를 맞추는 게 그게 제일 똑똑한 중개사예요. 그러면 수수료를